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차 관세법 담당하고 있는 임예진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차 시험 보신 분들은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1차도 1차인데, 이제 시험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닥달이 시작이 됐죠. 2차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2차 관세법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관세사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많은 시간을 막 이렇게 혼자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고, 자, 일단 우리 커리큘럼이 작년하고 바뀐 거는 설명을 들으셨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종합이론 완성반이라고 해서 4, 5, 6, 7월에 이제 이론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 4개월에 걸쳐서. 자, 일단 우리 관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기본 이론 때 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의 복습까지 책임을 질 거예요.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거는 기본 이론 때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개념 이해를 하고 그 절차하고 흐름을 정리를 해야겠죠. 당연히 법이니까 이 과정이 필수예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차와 키워드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냐. 관세법 1조부터 330조까지 1차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가요? 아니죠. 그리고 다 중요하다고 해도 다 못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다 할 수 있겠지만 다 하려면 한 5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규정.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좀 덜 중요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커리큘럼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일단 4, 5, 6, 7 우리가 심화까지 다 끝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심화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심화의 내용, 그 다음에 정말 꼭 필요한 지엽적인 규정에 대해서만 골라내가지고 우리가 수업 비율로 치면 기본이 한 70%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 지엽적인 내용이 한 30% 될 거예요. 지엽적인 내용을 그럼 왜 봐야 되냐? 심화 내용을 왜 봐야 되냐? 그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기출 문제를 보여드려야 그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내일 기초 특강 2차 기초 특강 할 때 제가 기출 문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알고는 들어가야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초 특강을 할 때 제가 왜 이런 지엽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을 다 못해.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나올 확률이 큰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기초특강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은 못해요. 오늘은 내가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뒤에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수업 비율은 이렇게 기본 70%, 그 다음에 나머지 심화와 지엽적인 내용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에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했냐, 모든 과목이 다 동일하게 수업 진도 나가기에 바빴어요. 왜냐하면 2개월 동안 이 기본 이론을 다 끝낸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수업 진도 나가기 바빠. 그래서 참 무책임하게 우리가 어떻게 했냐. 복습 니 알아서 하세요. 그건 니 할 일이지. 난 진도 나갈 거야. 얼마나 얄미웠겠어. 재수없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의도 많이 하고 미팅도 하고 술도 먹고 뭐 그랬답니다. 자, 그래서 되게 의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저번 진도를 완벽하게 안 하고 다음 수업 때 들어오면 사실 주눅이 많이 들 거예요. 그 전 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새로운 내용, 새로운 규정들 막 덤핑 방지관세 이번에 우회 덤핑도 들어왔단다 막 그러면서 그런 규정들을 내가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이게 재미가 없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복습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매 수업에 대한 복습을 완벽하게 한 후 다음 진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매 수업 시작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리뷰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되게 지루할 거예요. 왜냐하면 복습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저는 그 리뷰를 할 때 말을 해버렸네. 리뷰 테스트 같은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뭐 테스트는 아니고요.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수업 시간 전에 배분은 미리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좀 몇 개 이렇게 써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복습을 제대로 했구나, 혹은 복습이 좀 모자라구나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요 내용을 우리가 매 수업 시작하기 한 20분? 한 30분? 수업 시작하면서 한 2, 30분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진도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겠지. 예전에는 3시간 분량을 꽉꽉 나갔는데. 그래서 그 정도 또 분량이 나가고 또 여러분이 복습해오면 그 다음 시간에 저와 같이 또 리뷰를 해보고. 그래서 수업했던 부분들을 정말 꼼꼼하게 계속 복습을 하면서,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원래는 우리가 이해만 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의 성취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근데 암기가 완벽하진 않아도 돼요. 우리가 내년 2차 시험 때까지 수도 없이 암기를 할 거기 때문에 주요 암기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해와 주요 암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이 종합 이론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종합 이론 완성에 대한 설명회라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자, 일단은 8, 9월에 이제 핵심 이론 정리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과목별로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때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뭘 할 거냐? 사실 종합이론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다 했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때쯤 되면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또 증발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잡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 위주로 해서 좀 빠르게 리뷰를 할 거고, 자, 암기, 주요 암기만 들어갔을 거예요. 암기의 폭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암기는 1장부터 차곡차곡 되는 게 아니라 주요 암기를 하고 그 부분을 넓혀가고 하면서 1장부터 13장까지 그 내용들이 동일하게 눈덩이처럼 커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장 다 하고 13장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암기의 폭을 좀 넓혀야 되고요. 그 다음 이때부터 주제별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월부터 7월까지 1회독 내지는 2회독 내지는 3회독 등등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주제별로 해가지고 구조 파악, 목차 정리해서 주제별로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때는 주 1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놀아라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과제와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이때는 자, 다음 수업을 예습하기 위해서 과제가 제공이 될 거고요. 다음 수업 예습 용도의 과제예요. 왜냐면 이때는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종합이론 때는 복습만 해오시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났어요. 그럼 이번 수업에 대한 그 요약본이라고 하죠. 목차 정리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요약본이에요. 목차만 쭉 나와 있는. 그래서 이 목차들을 보고 내가 어떤 내용을 모르고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지 그거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 이때는 그냥 자료가 되게 많이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균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은 맵 과정, 예전의 맵 과정과 기출실록 과정이 합쳐진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마스터 문제풀이 기출문제 3개를 3개월 안에 다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마스터 범위별로 최종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우리가 특히 관세법은요,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좀 어려운 응용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눌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해야지 기본도 안 되는데 뭘 비교하고 뭘 어려운 걸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이때는 답안 서술 연습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0점 분량 하기에는 너무 20점, 30점, 20점, 30점 이거를 4개 문제를 다 써보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절반 정도의 답안 서술을 이때 매주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제 목차별로 어디 내가 쓰긴 썼는데 어디서 점수를 땄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5점짜리에서 2점을 땄는데 어디서 점수가 나왔고 어디서 점수가 뭘 안 썼길래 점수가 안 나왔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목차별로 세부 배점과 이거를 첨삭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이걸 갖고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존 맵 과정에 대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가 작년에는 기출실록을 9, 10월에 진행을 했는데 이때 곤란했던 점이 뭐냐 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기출은 전범이거든요. 그렇죠? 전범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게임이잖아요. 진짜 본 게임이기 때문에 요걸 다 하고 나서 12월에 이 기출문제 분석이 들어가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고수가 되는 거야. 라는 나의 희망. 그렇게 할 거야, 나는. 그래서 잘할게요. 열심히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뭐 열심히 할게요라는 게 통하는 세상은 아니잖아. 잘할 거야, 나는. 혼자서 고백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까지 우리가 답안 분석도 해보고 유형도 따져보고 문제도 직접 기출문제에 대한 것도 다 프린트로 해드릴 거예요. 마스터도 제가 프린트로 해서 마스터 자료들,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다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해서 줄 거니까 뭐 그런 것들 내가 정리해야 되나? 절대 제가 해드리는 것만 해도 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12월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1월부터 모의고사를 시작하시면서 그때도 제가 계속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뭐 모른 척하고 뭐 이제 하산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6월 달에 다들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기출 문제에 대한 그런 얘기나 뭐 2차에 대한 그런 얘기는 기초 특강 내일 합니다. 그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래요. 관장님들 많이 계셔서 저는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관수일표 강의하는 조천희 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1차 시험은 잘 보신 거죠? 이제 2차 과목,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아마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HS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2차 시험 공부할 때 관세일표 때문에 과연 관세사를 준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기획적으로 10분 정도 주어졌기 때문에 HS가 뭔지 나름대로 공부하시기 전에 좀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좀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그 이미징 관세사님이 커리큘럼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2차 과목은 다 비슷하게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HS, 이거 보셨나요? 이게 바로 HS입니다. 품목분류 표예요. 1류부터 90필류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실 일이 하나 있어요. 표제의 암기입니다. 이 제목이 암기예요. 1류는 산동물. 어떤 품목이 제시됐을 때 이 품목을 관세일표를 통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품목 분류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연습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표제, 즉 이 제목의 암기입니다. 인류는 살아있는 동물, 2류는 육가식용육, 서류육 쭉 나오죠. 그러면 뭐 책상, 여러분이 앉아 계신 책상은 94류에 분류가 돼요. 연필은 96류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연습이 일단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를 잡는 방법이 먼저 시작이다. 체계를 잡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각 품목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류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4단위 호가 나오고요. 6단위 소호가 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그 품목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확한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당연히 관세사 합격이죠. 그게 이제 저희 공부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속 정확하게 품목 분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관세사가 되시면 수출입 신고할 때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신고를 못하면 이게 세금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또는 환급액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다면 나중에 추징을 당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내게 되면 또
다시 환급을 받아야 되죠. 이런 부분이 품목 분리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거를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HS는 실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S는 실무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격사와 좀 차이 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전문 자격사는 HS를 모르죠. 모릅니다. 물론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HS는 워낙 실무적인 부분이라 여러분들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될 과목이고 미리 실무를 준비하신다, 연습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표를 먼저 암기하셔라. 이 중에 첫 번째를 보시면 산동물이 분류되죠. 요거가 어떻게 좀 분류되는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이 인류에 분류가 돼요. 인류 첫 번째죠. 그 안에서 사단요가 체계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암기할 때 말, 소, 돼, 양, 가기 이렇게 암기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 010에는 말이 분류되죠. 이런 식으로 인류부터 97류까지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암기식을 통해서 준비하시기도 하고 또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계속 좀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 좀 강조드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게 뭐냐면 3대 법적 분류 규정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통칙이고요. 또 하나가 주고 또 하나가 호의 용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중에 0101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있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 이게 바로 0101 호의 용어예요. 품목 분류할 때 세 가지 법적 분류 규정은 지금 미리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통칙과 주와 호의 용어입니다. 그 중에 통칙은 나중에 또 실제 공부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분부이고 주규정, 호의 용어 그리고 또 하나가 주규정이죠. 주규정은 이러한 사단위 호들 저희가 우리 실제 사용하는 건 10자리 코드입니다. 10자리 숫자.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4단위 앞에 4단위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주규정에 나와 있어요. 주규정이 좀 이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이게 배점이 작년 시험에 75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걸 그냥 갖다 붙이는 문제예요. 예전이랑 좀 제가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문제가 좀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문제는 주규정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문제가 배점이 많이 되고 있다. 이거는 예전 형태도 똑같아요. 주규정은 최소한 50점은 나옵니다. 주규정은요. 이러한 주규정이 류마다 이런 어떤 체계마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암기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서 또 암기도 하시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주규정과 다음 이런 호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되 일단 우선순위는 주규정입니다. 주규정을 먼저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하나 좀 더 보자면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 하나 봤죠. 말을 보고 이렇게 세 번 해서 실제 우리가 쓰는 코드는 10자리 코드라고 했습니다. 10자리 코드 0101은 말이 분류되는데요. 이렇게 뭐 번신욕, 뭐 경주말 구분이 돼요. 근데 10자리 코드에 보시면 이렇게 적용되는 세율이 나와 있어요. 세율이. 이 세율은 HS 코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즉 HS 코드를 잘못 따게 되면은요, 이 품목 분류를 잘못하게 되면 세금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내거나 적게 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많은 업체들이 추징을 당합니다. 그리고 너무 또 지나치게 많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문제 없게끔 처음부터 정확하게 품목 분류를 해야 되고 이런 실무적인 어떤 연습을 하신다. 여러분이 HS 공부하시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세율뿐만 아니고 이렇게 요건이 나와 있어요. 밑에 보면. 그래서 말 같은 경우는 가축전염 예방법 대상이거든요. 그렇다면 통관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신고 검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을 잘못 신고하게 되면은요, HS 코드라 그러죠. HS 코드를 잘못 따게 되면 이런 요건이 해당 없는 세 번들을 잘못 따게 되면 그냥 수입 통관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신고할 때마다 관세청에서 다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잘못 통관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러면 밀수 출이라든가 허위 신고죄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품목이 뭔지를 사전에 정보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품목 분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첫 단추입니다. 실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출입 신고할 때 HS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관세일표를 공부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공부할지, 지금 저희가 과정이
종합 이론 과정. 요거는 이제 관세법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규정 중에 세 가지 법적 분류정이 있다 그랬죠. 하나가 통칙과 주와 호의 용어인데 주규정이 가장 발전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기본 이론 시간에는 주규정과 호의 용어, 그다음에 또 통칙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리고 어떤 그 품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런데 HS가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외울 게 많습니다. 너무 외울 게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낯선 품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다 품목 분류가 된다? 그러면 뭐 어떤 과목을 어떤 뭐 이과를 전공했거나 이 품목은 내가 잘한다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요. 골고루 다 해야 됩니다. 골고루.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부터 예술품까지 또는 화학 원소라든가 플라스틱, 낙농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즉 상품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품목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품목들을 완벽하게 알기 힘들죠.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넓게 좀 얕게 어떤 품목에 대한 지식은 너무 깊을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품목 분류할 정도의 지식 그리고 그다음에 좀 넓게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하다 보면은요 처음 듣는 단어도 나올 겁니다. 처음 듣는 품목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또 인터넷 뒤지고 책 뒤지고 하면 그걸 일일이 다 보다 보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욕심이에요. 처음에는 체계를 잡고 그 안에서 대표적인 품목들을 기억하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조금 더 궁금하다면 약간의 이건 뭐다라는 정도를 하시는 거지 그 이상의 깊은 지식은 나중에 통관할 때 또는 다른 경우에서 더 공부를 할 수 있으나 저희가 관세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그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그런 3대 규정, 법적 분류 규정인 통칙과 주와 호용어를 공부하고 다음에 이제 심화 보완 과정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해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해설은요. 최근에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 15에서 15점 정도 배점이 됐고요. 앞으로도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분위기는 3대 법적 분류 규정 위주로 나오고 해설은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품목의 이해, 품목 분류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해설을 볼 때 4단위 해설까지는 뭐 무리고요. 분할 위에 총설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총설이 아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 총설의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총설 해설이라고 있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추가하는 정도로 이제 저희가 기본 이론 과정 중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이제 테스트도 관세법도 한다고 하시죠. 저희도 이제 간단하게 어떤 주규정을 암기한다든가 주규정을 공부하면서 뭐 가로놓고 채우는 것들 이런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좀 계속 반복을 하고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저희는 암기를 해야 되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에 그 핵심 이론 정리반 요거는 그 4개월의 기본 이론 시간이 끝나면 다 모든 과목이 동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 총 정리 뭐 서머리를 좀 제공을 좀 하면서 그 서머리를 한번 압축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례 핵심 사례 정리도 좀 필요한 게요. 요거는 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최근 문제가요. 사례형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 관세사가 해야 될 그런 품목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어떤 주규정이라든가 법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최근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연습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실전 대비 문제풀이반 이때는 뭐 저희 실제 써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전 과목 동일할 거예요. 기출문제도 직전 한 8년치도 한번 직접 써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 그래서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써보는 것도
연습을 안 하면 힘들어요. 물론 모의고사 주간에 충분히 연습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써보는 것도 이게 그 실제 머릿속에 든 것과 쓰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연습이 돼야 조금 더 신속 빨리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 작년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문제를 보면 주규정이 76점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죠. 주규정. 즉 이제 여러분들 관수일표 공부하시면 법령집이라고 있어요. 얇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규정과 사단위 호의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만 암기해도 합격이 됩니다. 그만큼 출제가 이쪽에서 비중이 많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호의 용어가 작년에 배점이 좀 적었습니다. 4점 배점 됐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20점 정도 나와요. 그 호의 용어 뭐라 그랬죠 아까 사단위 호에 붙어있는 품목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를 어떤 호를 주어지면서 그 안에 분류되는 품목이 뭔지 맞추는 문제라든가,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품목을 제시하고 이게 어디 분류되는지. 시험에 2번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우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표는 어디로 가느냐? 97리로 가든가 또는 49리로 분류가 돼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4단위호를 통해서 품목을 맞추고 품목이 주어지면서 4단위호를 맞추는 문제, 이것도 연습이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에 통칙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배점이 시험 나올 때마다 좀 틀려요. 통칙이 주요 문제로 제시되면 배점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 규정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통칙이라고 봅니다. 통칙은 관수일표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통칙은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한번 다뤄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문제 중에서 적을 때 그냥 법 규정만 적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것을 인용해서 이것이 맞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설명 같은 것들도 좀 배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좀 설명하는 부분도 좀 추가됐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다 보니 이제 정리할 부분이 이런 것들이죠. 주규정을 고득점을 받는 부분, 받는 그런 수험생들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관수일표가 고득점이 별로 없었어요. 관수일표 많이 받아야 60, 70점 정도인데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은 주규정을 그대로 적는 문제가 좀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80점, 90점 받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만큼 좀 정확하게 적는 게 고득점을 받는 방법이다. 그런데 처음부터는 힘들죠. 처음부터는 건 욕심이고, 체계를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뼈대를 잡은 다음에 살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규정을 정확하게, 호의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하자. 다음에 4단위 맞추는 문제는 비중은 감소했습니다만 그래도 공부할 때 당연히 4단위 호의 체계, 아까 봤던 어떤 호에 뭐가 분류되는지 이런 것들도 꼭 정리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것도 내용 없이 주번호만 주어지는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85일 주 1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단순한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96 주 3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주 3이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평상 들고 다니면서 96 주 1에는 이 품목. 그 문장을 다 외우기 전에 일단은 대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꾸준하게 좀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최근 문제 유형이 그래요. 그래서 주관형 객관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고 답을 맞추면 여기에 대한 어떤 재량이 별로 없죠. 그 주어진 채점 기준에 맞게끔 채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적는 분들이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무리라 그랬죠. 처음에는 체계 잡고 처음 갈수록 살을 붙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갈수록 문제가 주규정이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안 나와도 50점 이상은 나온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규정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아마 이제 저희 그 기초특강도 곧 저는 내일 하기로 돼 있는데 혹시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최두원 관사고요. 저는 관세율표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차 좀 어느 정도 맛을 그 보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뭐 합격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가 이제 관세율표 무슨 과목인지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자를 이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이 참 못됐어. 왜 그러냐면 우리 2차 과목들 중에서 1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맞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차 관세법, 2차 관세법, 그 다음에 뭐 2차 무실, 그 다음에 1차 무역영어. 그러니까 그 1차에서 공부했었던 게 2차에서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평도 1차에서 공부했었던 이제 관세법의 이제 연장선상이니까. 근데 이놈의 관세율표는 뭐 너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을 봐야 될지가 너무 방대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개구진 그 과목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 버거워해요. 그 1차에서 2차로 이제 넘어오면. 근데 이 친구가 사실 우리 관세사 입장에서는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고 나면 얘 때문에 먹고 살아요. 얘 때문에. 그래서 이 관세율표라고 하는 게 어떤 과목인지 좀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뭐 제 소개를 조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살짝 좀 언급을 해드리면 저는 일단 2010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벌써 이제 14년 차, 뭐 15년 차, 꽤 오래 했죠. 시간 진짜 빨리 가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강의하는 용대 쌤하고 그 다음에 재한 쌤하고 같이 이제 합격해가지고 벌써 이제 14년, 15년 차 이제 해먹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빨리 합격해가지고 우리 오래오래 해먹자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14년, 15년 차가 됐고 저는 이제 첫 직장 생활이 여기 그 여러분들 요즘 회계법인하고 법무법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직장 생활이 삼정회계법인에서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 이제 컨설팅 베이스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관세법인하고 거기에서 이제 경험할 수 없는 조금 유니크한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죠. 그래서 거기 한 7년, 6년 다니고 거기도 생각보다 오래 댕겼어요. 그래서 거기 다니다가 살짝 이제 나랏밥을 먹기 위해서 살짝 이직했다가 지금 이제 관세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중에 그 수업 시간에 수업 들으면서 뭐 공부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관세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그 삶이 펼쳐질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데 정말 큰 목적이 뭐지? 나 이거 합격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관세사가 먹고 살 수 있는 대부분의 먹거리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수업 시간에 수업 때문에 이제 지치면 우리 이제 요렇게 먹고 살아요. 그 이런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먹고 살고요. 관세법인 가면 이렇게 먹고 살고요. 나라 돈, 그러니까 나라의 녹을 먹으면 이렇게 살아요. 다 달라요.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민간기업 가면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질 거예요. 라고 하는 뭐 레파토리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강의도 하지만 저도 이제 국제통상학과 강단에 쓰고 있는 뭐 강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도 다른 뭐 온라인 오프라인 그 다음에 뭐 코트라 무역협회 여러분들 무역과 관련된 유관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거기서도 이제 활발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신촌에서 열심히 그 박사과정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신촌에서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 어떻게 노는지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 마주치면 비밀 지켜줘요. 알겠죠? 에티켓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강사로서 되게 중요한 게, 사실 누가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공부 지금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결국에는 강사도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그 최신의 정말 날것의 중요한 정보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가르쳐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강사도 공부해야 돼요. 저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고요. 되게 오랫동안. 자, 그래서 저에 대한 뭐 소개는 이 정도면 끝난 것 같고,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우리 과목이 되게 중요해요. 관세율표라고 하는 게. 근데 관세율표라고 하면 너무 조금 동떨어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 관세율표라고 하는 것 가지고 뭐 할까요?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세법에도 목적이 있고 관세평가에도 목적이 있고 무실에도 목적이 있듯이 우리 관세율표에도 이제 목적이 있는데, 자, 관세율표의 존재 이유는 결국에는 수출입되는 물품들 있죠. 이 물품에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저를 비롯해서 여기 보인 여러분들 있죠. 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칭이 되어 있는 숫자 있어요, 없어요? 숫자 있죠. 예를 들면 저 주민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저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민번호 있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 번호 있죠. 그 다음에 저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번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권 번호 있죠. 그러니까 최두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번호가 있단 말이야. 번호가.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주민번호 그거 막 마구잡이로 주민센터 직원이 부여했을까요? 아니죠. 예를 들면 제 주민번호가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부여할 때 담당 공무원이 7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제 그 주민번호를 7777에 77777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율표라고 하는 과목은 지금 수출입되는 물품에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한테 주민번호를 부여하듯이. 우리가 그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부여를 할 텐데 숫자를 부여하는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기준이 이제 관세율표라고 하는 표에 있어요. 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수업 들을 때까지 여러분들 한 몇 가지 이제 부탁을 할 건데, 자, 우리 과목은요,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른 과목들은 관세법, 관세평가, 무실 얘네들은 약간 뭐 알긴 알겠는데 이건 좀 우리 일상생활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관세율표라고 하는 과목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뭔 소리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물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걸상,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 여기 TV 다 뭐예요? 물품이에요. 그 말이 즉슨 이 물품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녀야 될 지적인 호기심은 이거예요. 내가 오늘 타고 왔었던 이 지하철의 숫자는 뭘까? 이름하여 HS 코드라고 하거든요. 오늘 내가 타고 왔었던 택시의 HS 코드는 뭘까? 얘는 그 HS 코드 숫자가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적인 호기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부여되어 있는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는 아직까지 이 물품이 왜 그런 숫자를 갖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숫자는 있을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시험 범위예요. 우리 시험 범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아, 얘가 갖고 있는 숫자가 뭐지? TV가 갖고 있는 숫자가 뭐지?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왜 그렇게 부여가 됐지?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관세율을 공부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이 그 숫자는 왜 중요하지? 왜? 중요하니까 우리가 공부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숫자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입할 때 관세율 여러분도 들어봤잖아요. 그 관세율의 퍼센테이지를 정해줘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관세율이 높으면 관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관세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납부해야 될 관세가 커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이라고 들어봤어요? 요건? 내가 수출입하는 물품의 요건이 뭐지? 이거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뭐예요? 수출입되는 물품의 그 숫자, HS 코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 말고도 감면에, FTA에, 기타 등등등등 환급에 HS 코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역의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먹고 살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저랑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이게 전체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있잖아요. 이거는 3, 4, 5, 6 아니구나. 3월달은 벌써 시작됐죠. 내가 마음이 좀 급했어. 4, 5, 6, 7 이 넉 달 동안 이걸 공부할 거예요. 이걸.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율표에 들어가 있는 흔히 말하는 HS 코드를 찾는 기준들이에요. 하나의 기준들. 이게 여러분들 시험 범위예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 HS 해설서라고 있어요. HS 해설서.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공부할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래서 요게 4, 5, 6, 7. 자, 이때 우리는 이해할 거예요. 이해.
왜냐면 우리 과목이 암기 과목으로 좀 악명이 높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암기 안 해도 되는 과목 있어요? 암기 안 하고 그냥 관평 볼 거예요? 그냥 무실 볼 거예요? 그냥 깡따구로만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엔 다 암기해야 돼, 다. 그런데 우리 과목은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벼락치기 해봤잖아요. 벼락을 치려고 하면 최소한 이해는 해야지 벼락이 우르릉 꽝꽝 머릿속에 터지는 거지. 이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무슨 경전 외우듯이 여러분들 외우면 그게 외워지나? 외워지지 않아요. 절대 외우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4, 5, 6, 7에는 이 관시절표의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할 거예요. 이해. 자, 그럼 이해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죠. 암기. 자, 그래서 지금 4, 5, 6, 7 8월달, 9월달 있죠. 8월달, 9월달. 8월달, 9월달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암기할 거예요. 암기식도 딸 거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하기 위한 워밍업도 할 거예요. 그래서 8월달, 9월달에는 암기를 시작하고 제가 뭐 암기식도 따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4, 5, 6, 7달에 공부해왔었던 내용을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리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기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우리 2차 과목이 왜 잔인해요? 1차 과목은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니까 답이 그 선택지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가 아주 해괴망측하게 쏙쏙쏙쏙 피해갈 뿐이야. 답은 있단 말이에요, 답은. 근데 2차 시험은 잔인한 게 뭐예요? A에서부터 Z까지 다 써야 돼. 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암기했다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들 엄청 버벅거릴걸요? 처음에? 암기했었던 내용 쓰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는 쓸 거예요. 서술이에요. 자, 지금 우리 왁구가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이해한다? 그 다음에 암기한다? 서술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요이땅 시작이죠. 내년 1월달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보고 합격하면 이제 나랑 인연은 빠이빠이예요. 이 교실 안에서는. 이제는 필드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무역의 필드. 아시겠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시야는 내년 1월달 모의고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되게 희한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무슨 동기부여와 욕심이 생겨요? 내가 이 등수를 유지하고 싶어. 이 등수를 유지하고 싶어. 즉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내년 모의고사를 잘 보는데 초점이 맞춰 있어야 돼요. 모의고사를 잘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11월, 10월 달에 쓰는 연습을 해놓은 사람이 모의고사 때 잘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당연히 잘 보겠지. 미리 연습한 사람이 잘할 거니까. 근데 그때 잘 쓰려면 그 전에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8월달, 9월달에 암기를 해놨어야지. 8월달, 9월달에 암기를 제대로 할 거면 그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4, 5, 6, 7달에 이해를 잘 해놨어야지. 그러니까 이 4개의 테크 중에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열심히 안 할 사람이 있어요? 나 오늘 진짜 추천권 때문에 왔어요. 물론 대다수는 추천권 때문에 왔지. 나도 거기 끼고 싶어. 안 끼워줘서 문제지. 물론 추천권이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도 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 다 열심히 할 거예요. 다. 대부분은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다 좋을까요? 누구한테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공부 범위죠. 공부 범위. 1부에서부터 21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에너지를 동일하게 다 쏟아붓는 게 과연 지혜롭게 공부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어디는 더 중요하니까 힘을 더 주는 거고요. 어디는 덜 중요하니까 힘을 덜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롱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42.19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여러분들 판단할 자신 있어요?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외주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지혜를 담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이건 더 중요하고요. 이건 덜 중요하고요. 내가 아주 맛깔나게 매 그 강의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밥상을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야무지게 자시면 돼.
근데 뭐 물론 밥상을 아무리 맛깔나게 잘 여러분들 들어도 에라이 막 이렇게 엎어버리면 난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려드리는 밥상이 아마 제일 맛있는 밥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요. 저도 그 관세사 수험 생활을 했을 거잖아요. 저는 전공도 심지어 무역도 아니에요. 뭐 국제통상이니 뭐 무역이니 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경영학과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수험 생활을 요이 땅 해가지고 딱 마치는 합격에 걸리는 시간이 딱 3학기. 내가 연달아서 3학기 연장 휴학했거든요. 그래서 딱 1차에서부터 2차까지 최종적으로 18달 만에 끝냈어요. 그게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알려주는 밥상하고 그냥 한 관세사 공부 한 5년 10년 했어. 그래도 합격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논문 쓰는 게 아니라고. 우리 시험은 빨리 끝내고 그 해에 내가 꼴찌로라도 합격하더라도 빨리 최대한 끝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고요.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공부를 시킬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텍트 있었죠. 이해합니다. 암기합니다.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의고사장으로 보냅니다.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들 미니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 알지. 나도 여러분들 테스트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무슨 초딩 중딩도 아니고. 자, 근데 내가 매주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날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왜냐면 사람이 시험을 보는 것하고 안 보고는 또 차이가 많아요. 나도 시험 문제 내기 귀찮아. 근데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서라도 공부를 시켜서 빨리빨리 합격시키고 하는 내 마음이 이해가 돼요?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 자,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빠지지 마요. 매주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수업 꼬박꼬박 듣고 꼬박꼬박 복습하면 여러분들이 지적인 근력이 생겨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버틸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커리큘럼을 이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요거는 우리 그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애들인 거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4월 달에서부터 야무지게 우리가 할 텐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부탁드리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거 첫 번째 얘기했어요. 이제 뭐예요? 내 주변에 보이는 물품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숫자는 뭘까? 걔네들의 HS 코드는 뭘까?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앱을 깔아요. 앱. 뭐냐면 여러분들 그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그 모바일 관세청이라고 있거든요. 모바일 관세청. 그러니까 모바일 관세청을 깔면 거기에 뭐 관련 사이트 링크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 메인 화면에 여러분들 관세 법령 정보 포탈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관세 법령 정보 포탈로 연결이 되면 관세율 표가 있어요. 이제는 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다 공부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때 여러분들 이제 넷플릭스 볼 거예요? 아마존 프라임 이제 볼 거예요? 디즈니 볼 거예요?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랑 상관없어. 한소희가 류준열이랑 연애를 하든 우리가 뭔 상관이야. 물론 류준열 좀 부럽긴 해. 근데 그건 우리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승 연애를 하든 환승을 2번 하든 3번 하든 우리랑 뭔 상관이냐고. 그건 그네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포털 안에 있어요. 포털 안에. 그거 까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숙제. 자, 관세율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저한테 많은 수험생들 물어봐요. 쌤,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의 표제, 류의 표제 있죠. 그거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가지 숙제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우리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꼭 여러분들 추첨 권에서 기쁜 소식 있길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 4월 첫 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관세평가 강의하는 조영대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뭐 제가 사실은 이제 기본반 개강하거나 그리고
요거 다음 주에 또 기초 특강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들으시죠. 그때 이제 또 자세하게 좀 설명도 드리고 할 텐데 오늘 좀 간략한 내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합격을 해서 회계법인 3일 회계법인에서 한 10년 정도 시니어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관세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강의는 2015년도부터 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관세 평가 과목을 제가 이제 혼자 설명드리다 보니까 관세 평가가 실제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차 공부하실 때 관세법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관세법이 1조부터 330조까지 있고 그 밑에 하위법령까지가 시험 과목이거든요. 근데 관세평가는 똑같아요. 관세법 안에서 30조부터 35조까지 몇 개 조문이에요? 6개. 그죠? 1, 2, 3, 4, 5, 6방법에서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조문이 시험범위입니다. 물론 그 위에 하위법령도 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범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HS 같은 경우도 책이 엄청 두껍고 뭐 외울 게 엄청 많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관세평가는 30부터 35조까지 6개 조항밖에 안 되니까 범위는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대신에 문제는 이게 제가 이제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예를 들면 법이 한 1부터 330조까지 하면 그냥 몇 조 쓰시오라고 물어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걸 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암기하고 있다가 특정한 걸 물어보면 이제 써야 되니까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관세평가는 뭐 몇 조를 쓰시오 하는데 그걸 못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박스 쳐놓은 것처럼 사례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좀 2차 공부를 현명하게 하시려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과목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암기가 중요한 과목이 있고 예를 들면 법은 1조부터 30조까지 330조까지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그거 열심히 암기하시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관세 평가는 30조부터 35조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거 암기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조를 쓰시고 그런 문제 잘 안 나오고 사례를 줍니다. 사례를 줘놓고서 그 안에서 이 사례를 읽으면서 내가 쟁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금액을 과세에 포함되냐 공제해야 되냐 인정되냐 인정 안 되냐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이해하신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운 걸 그대로 복사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한 걸 머릿속에 잘 넣고 있다가 사례에다 대입해 봐서 요 사례랑 내가 공부한 거랑 합쳐봤더니 이건 결론은 과세 같아 비과세 같아 이런 거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일반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면 관세평가를 잘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맞겠죠. 그죠? 우리가 관세평가나 다른 시험도 다 합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간혹 관세평가도 다른 과목처럼 에라 모르겠다 이해고 뭐고 그냥 암기해버리겠다라고 생각해버리시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관세평가는 요 방향만 잘 잡으셔도 훨씬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 또 관세평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관세평가 덕분에 합격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사례형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시로 뭐 해드렸냐면 오른쪽이 관세법 1번 문제예요. 똑같은 30점 배점. 2번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건 관세평가 1번 문제입니다. 똑같이 30점 배점. 근데 문제 양이 이거는 물어보는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몇 조를 쓰시오 내지는 뭐를 쓰시오 뭐 5개를 쓰시오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관세평가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지문이 나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뭐 물건을 누구한테 샀는데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계약서 내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걸 막 그냥 서술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를 읽고서 내가 쟁점을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구매자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거는 뭔가 가산해야 될 것 같아. 공제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쭉 판단해서 쓰는 문제가 이 관세평가 시험이니까 이게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과목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공부 방법도 상당히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험지를 그래서 제가 관세평가는 보니까 4장이 나와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시험장에서 그거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답을 써야 되는 시험이니까 다른 과목이랑 애초에 공부 방법도 다르고 시험장에서 시간 쓰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익히시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다음
다다음 주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예전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관세 평가의 역사를 알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매년 이렇게 2차 강의를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요렇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요. 제가 요렇게 이제 표를 뭘 만들어 놨냐면 2018년도가 이게 연도고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암기형 문제가 12점이 나왔고 100점 만점에 그다음에 사례형 문제가 88점이 나왔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정말 그냥 시험장에 가가지고 판단해서 쓰는 문제 100%는 사례형 문제들이 88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몇 시간을 암기에 투입하고 몇 시간을 사례에 투입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배점대로 시험 많이 나오는 걸 공부해야지. 암기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암기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사례형 문제를 2020년도까지만 해도 사례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제 교재도 사례형 위주의 교재였어요. 근데 2020년도부터 조금 트렌드가 바뀌더니 21년, 22년, 23년도에 보면 사례형 문제가 10%에서 20% 정도 사이로 출제가 되고 있고 암기형 문제의 비중이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례형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관세평가가 생각보다 이 트렌드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3, 4년 전이랑 똑같은 교재나 똑같은 책으로 공부를 하면 당연히 트렌드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게 확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제 현업에서도 관세평가도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관세평가를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걸 강의에 반영하진 않습니다. 강의에 반영하는 건 오로지 이 출제 트렌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이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암기형 문제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암기형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험 트렌드에 맞는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은 보셨던 대로 계속 길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관세 평가 시간에 여러분들 뭘 공부해야 되나 좀 살펴보면 제가 아까 암기형 비중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암기형은 이 관세 법령이랑 WTO 평가 협정 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사례, 뭐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특권자간 가격 이런 거래들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중이 법령이랑 협정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본반부터 시작하실 때는 당연히 요거 위주로 잘 공부를 하시고 암기하시면 뭘 알아야지 우리가 판단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100% 씹어먹을 정도로 이해를 다 하셔야 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암기 과목들은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그냥 쓰라고 하거든요. 몇 조 몇 항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암기해서 쓰고 오면은 만점을 받는 거야. 근데 관세평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례에다 집어넣고 내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로 끝나면은 절대로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요 포인트를 물어보는 거나가 파악이 돼야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뭐 기본반 좀 길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해드릴 게 뭐냐면 법령집, 협정집을 완전히 잘게 쪼개서 완전하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례도 같이 볼 거고 그래서 그런 학습이 돼야 합격률이 훨씬 높아지는 시험이고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재를 제가 사실은 이번 개강하기 전에 교재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 교재 어떻게 할 거냐면요. 법령집, 협정집 두 권으로 할 거예요. 법령집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넓게 생긴 책인데 얇아요. 한 3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인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관세평가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보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단권화 해가지고 딱 법령 보기 좋게 편집도 이번에 조금 더 바꿔가지고 더 세련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법령집 가지고 주로 할 거고 협정집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번에 이제 공부할 수단인데 협정집은 제가 이제 요거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제가 아까 협정집은 법에 있는 취지를 이제 그 WTO에서 문서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문서로 예를 들면 오늘 나온 건 1번,
다음 달에 나온 건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가 1번부터 10번까지 예를 들면 쭉 이렇게 매겨져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순서가 시간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번부터 10번부터 공부하면 엄청 헷갈리겠죠. 왜냐면 주제가 막 뒤죽박죽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교재는 어떻게 해놨냐면 이 협정을 번호랑 상관없이 주제별로 다 묶어놓고 맨 마지막에 색인에다가 번호별로 해서 찾기 좋게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부하실 때 쭉 넘기다 보면 내가 예를 들면 권리사용료 공부하면 권리사용료 관련된 협정들이 거기 다 모여져 있어가지고 보시기 편하게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 두 교재를 메인으로 할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사례형 문제도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원래는 심화 교재가 한 400~500페이지 되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이나 이 법령집 협정지랑 좀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과감하게 그 책은 올해 없애버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고,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번 기본반 강의 때 프린트로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이제 기본반부터 쭉 공부를 하시면 아마 트렌드에 가장 맞게 공부 잘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날 개강할 거고, 금요일날 저녁이랑 일요일날 저녁에 강의할 거거든요. 그렇게 또 현강 들으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중간에 여긴 좀 빠졌는데 아마 학원 브로셔 보면 3번인가 휴강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루씩 휴강을 할 거니까 좀 그 정도 텀에 맞춰서 또 밀린 거 복습하시고 그럴 수 있게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고, 이 관세사 강의는 제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또 선후배 관계로 또 만나는 또 특성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또 좋게 또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힘든 시간이겠지만 합격하는 날까지 제가 또 최대한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곤수입니다. 힘드시죠? 아닌가요? 네, 열의가 있어 보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관세사고 2003년도에 합격을 했죠. 그래서 합격한 지가 이제 21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오래전 일이고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수석의 기운을 나눠줄 수 있도록 좀 해보겠고요. 그다음 현재는 인천공항에서 이제 관세법인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이제 수습받은 관세사에서부터 해가지고 현재 이제 대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관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굳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그죠,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 동기 또 유인 중에 하나도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관세사가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고 기회도 많고요. 좀 좋은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일단 충분히 이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사이다라는 거고, 힘드실 때 한 번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는 주변에서 찾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적으로 봐도요, 뭐 시기적인 부분들을 간단히 해놨고, 어쨌든 관세사 현업에서 일한 지는 이제 20년 됐고, 이제 강의를 한 지도 올해 한 1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도 참 저도 보니까 오래 했고, 그만큼 이제 매력을 느끼는 직업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해보겠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뭔가 생각이 나시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에? 신발. 또 제가 여러분들과 신발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고, 그죠? 이거 하면은 이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Just do it. 이제 해야 된다. 바로 당장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관세사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just do it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목표는 잡았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내가 학원에 왔으니까 뭐 강의를 수강을 뭐 하고 뭐 공부를 하루에 뭐 몇 시간, 10시간 해야지, 뭐 12시간 해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목별로 또는 나의 스타일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또는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신 이후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어떤 그 방법론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생활면에서의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습 방법, 공부하는 방법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생활면에서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뭐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뭐 기회 될 때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접니다. 이게 보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생활면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공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쓰면서 해야 되는 거냐, 또는 쓰면서 하는 스타일인 거냐, 단순히 뭐 눈알만 굴려가지고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냐,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또 많은 도전이 뭐냐면 정독을 할 것이냐 다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독을 하게 되면 뭐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독의 포인트를 두게 되면은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이건 절대적이야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이후에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조금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도 하시고, 또 그거를 그 맞는 방법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어쨌든 순서적인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 시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1년, 짧게는 뭐 1년 정도 보실 거고요. 길게는 2년 정도 보실 건데, 이 수험 기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사전에 철저하게 고민을 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적인 얘기도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강의를 실제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때는 조금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제 수업을 들으시면 그때 같이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수업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얘기를 해가지고 첫 번째 시간 정도는 좀 충분히 내가 방향성을 좀 잡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부하면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만 하면 합격하는 게 아니라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만 합격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깊이 있는 공부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합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 포인트를 맞추면 시간의 활용법, 그 다음에 학습 방법,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각자 이제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처음이니까 정말로 충분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 번 들었던 거죠. 커리큘럼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은 뭐냐면 과거에 이제 지난 뭐 1, 2년, 최근 5년 사이에 합격생, 그 다음에 수석 합격생의 이제 교재를 제가 이제 좀 양해를 구해서 이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뭐 단권화라고 통상 얘기를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이 좀 완성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큰 측면에서 뭐 재미와 이제 진지 뭐 이런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재밌으려고 노력은 좀 해보긴 할 텐데요. 뭐 재미에 포커스를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중한 시간 안에 시간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하는 공부잖아요. 거기에 뭐 재미는 잠시 좀 미뤄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강의할 때 뭐 농담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최대한 많은 양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틈틈이 재미를 위해서 뭐 사례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물론 하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 강의의 방향성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음과 많음. 자, 이거는 뭐냐면 저의 이제 강의 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강의 주제죠, 범위. 그래서 저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재 분량도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어떤 생각에서 제가 이제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결국은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갈 때까지 새로운 게 항상 눈에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시험장에 갈 시기가 다가올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요만큼만 하면 됐어. 이제 버릴 거야. 요렇게 가야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초반에 석 달, 넉 달 동안 조그만 부분들만 공부하고 나서 야, 이거 충분히 내 공부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었네. 그 다음에 또 한 2달 정도 지나 보니까 뭐 이런 자료가 나오네. 이렇게 하면은 그 되려 불안할 수 있거든요. 공부할 때는 편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처음 강의할 때부터 많은 양을, 최대한 많은 양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좀 내용이 좀 뭐랄까요, 재미를 조금 이제 포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강의만 들어도 분량적으로 내용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겠다. 그래서 한 120% 정도를 드릴 거고 120%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격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20을 드릴 거고 그거를 점점 뭐 비워내고 버리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 상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컨셉이고요. 세 번째로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암기와 이해라고 하는 이 측면은 항상 이제 충돌되는 어떤 주제입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냐,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긴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할 거냐면 이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할 생각이에요. 이해를 할 겁니다. 이해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공부를 지금 이제 많이 하진 않았겠지만 예를 들면 뭐 보험 파트에 가면은 뭐 ICC 협회 적하약관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MIA 들어보셨죠? 각각의 이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정들 간에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 규정들이 서로 상충이 되고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규정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단순히 외우려고만 하면은 안 외워져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예를 들어 그런 조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조문, 그 다음에 조문에 붙어 있는 단서, 이런 것들도 왜 그런 단서가 들어가 있고 표면적으로 MIA랑 ICC랑 모순이지만 이게 모순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최대한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근데 이해를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면 이해를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외워지는 거. 요렇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암기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는 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최대한 이해에 포커스를 두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도 강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컨대 조항 당연히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우기 전에 왜 이런 조항이 생겨났고 다른 조항과의 관계는 어떠하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이해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강의 양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논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문 같은 것들을 지금 요즘 시험 트렌드에서는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부분들을 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논문은 당연히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규정이 있다. 근데 그 규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겠다. 그걸 위해서 뭐 학습량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목표를 잡았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격을 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년 반 또는 1년이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평생 여러분들의 직업,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다짐은 꾸준함과 성실함, 그러니까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맞춤형 강의를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왕에 시작하셨으면 최대한 짧게 끝내는 게, 뭐 공부 깊이 하는 게 아니라 합격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 끝내자라고 하는 응원을 드리면서 제 설명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봤지? 나 어디서 등장하는지. 와, 이게 그 아이돌 중에서도 그 탁급만 등장한다는 뒤에서부터. 우리 그 청중이랑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억울하다? 사실 나는 되게 짧게 하거든? 근데 맨날 나보고 일찍 끝내래. 일찍 끝내기 앞에서 다 끌었잖아. 아까 뭐 눌러야 그랬지? 나 이런 거. 제가 딸 둘을 키우는데, 이제 첫째가 초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같은 데 보내려고 학원 가면 그 패턴이 똑같아. 아니, 아버님,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아니, 애들은 이미 벌써 선수과정 끝내고, 지금 수2를 들어가는데, 지금 산수하면 안 돼요, 아버님. 어머,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죠? 지금 이게 정규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거 패키지로 결제하시고, 그럼 내가 막 카드 들고, 이거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운동 좀 한다고 헬스장 갑니다. 그럼 이제 PT 상담을 하죠. 그럼 또 저한테 뭐라고요? 고객님, 몸뚱아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카드 들고. 고객님은 지금 이런 헬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초 체력이 문제니까 빨리 요거부터 등록을 하셔라.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내가 배운 거야. 영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왜 이제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태교로 무역신문 듣고 3살 때 ICC에 가입을 한다고요.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CISG 정도는 끝내놔야 돼. 이미 늦었잖아. 안 되겠다. 빨리 저기 그 왕초보 특강부터 빨리 지금 등록하고, 지금 본 강의가 문제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험이 좋은 게요, 어차피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이든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비전공자라면 오히려 편해. 하얀 백지 상태에서 다 채워 넣어주면 돼. 하지만 전공자라고 하면 본인들이 잘못 배운 걸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공자가 더 취약한 게 뭐냐면, 차라리 전공자가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어요. 그쵸? 확신의 정재환. 하지만 전공자라고 하면은 이미 자기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다 보니까 자꾸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전공자들이 무역신문이나 뭐가 되건 과목을 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다 들으려는 동안? 아니죠. 요만큼 듣고 저기서 저만큼 듣고 다음 학기에 저거 듣고, 그래서 뭔가 산발성으로 많이 듣긴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하면서 공부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준비 자체는 전공자가 훨씬 더 많이 하지만 합격률만 놓고 보면 전공자와 비전공자 합격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무슨 그 우리 애들 학원 영업처럼 그 헬스장 PT 영업처럼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러진 않아. 잘 왔어. 오늘 좋은 날이야. 여러분이 가장 오늘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본 거야. 사실 뭐 제 소개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이 바닥에서 내 수업 안 듣고 합격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말할 필요 없어. 합격 수기 봐. 정재환. 제 목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봤을 때 문제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이 문제 틀렸으면, 이 문제 답을 못 썼으면 시험 끝나고 다이소에 들리라고 2,000원 주고 접시 하나 사라고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물 채워. 그 코 박어. 그쵸? 다이소 가기 싫죠? 애니메이션. 합격하고 싶잖아요. 잘 왔어. 근데 내 말은 1.8배속인데 왜 애니메이션은 1.4배속이냐?
자, 여러분은 내년 반드시 관사가 됩니다. 이 설명회라는 자리에서 저를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년 설명회 때 저 또 보고 싶어요? 아니죠. 한 번만 보면 됩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한 번이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사실 옛날엔 그래서 2018년, 2019년 이때가 심했던 게요. 무역실무 꽈락률이 74%, 71%, 4분의 3이 무역실무에서 40점을 못 넘어서 꽈락이 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무역실무가 점점점 평준화가 되면서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 꽈락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자, 시험은 변하고 트렌드도 변합니다. 옛날처럼 옛날에 어떤 식이었냐면 딱 둘 중 하나예요. 요만큼 주제를 주면서 네가 쓸 수 있을 만큼 써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가 제일 유리했냐면 이 팔힘이 좋은 사람, 빨리 쓸 수 있는 사람. 왜냐면 물어본 건 요만큼인데 내가 쓸 수 있는 건 요만큼이죠. 그래서 얼마나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패턴이 뭐냐면 너 요거 모르지? 요거 한번 써봐. 어떤 법에 몇 조 몇 항을 써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서 너무 깊숙한 데서 나오죠. 왜 과목이 무역 실무예요? 실무가 들어가는 건 뭐든지 문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꽈락률이 70%,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너무 이상해. 이런 거 있죠. 아니, 항공화물운임의 부대요금 종류 6가지 쓰라는 게 이 시험이 정신 나간 시험이죠. 이런 문제. 한국중재법상 임시적 처분전의 잠정적 처분? 왜 무역실무에 대한민국 중재법이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못 쓰니까 다 꽈락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는 대놓고 뭐예요? ICC 약관 1조 쓰시오. 비약관 뭐 1조 쓰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를 이제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근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가끔 한 문제씩 튀어나오는 게 뭐냐? 이런 썰 푸는 문제들이요. 그래서 무역실무는 딱 패턴이 그겁니다. 논문식으로 나와가지고 이 안에서 네가 쓸 수 있는 걸 써봐. 그 다음에 굉장히 무난한 걸 주면서, 그러니까 절대 암기가 안 되는 것들 있죠. 썰 한번 풀어봐. 그리고 대놓고 여기서 한번 써봐. 혹은 다 같이 틀려라. 요거 모르지 패턴. 자료가 너무 많어.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최근의 패턴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법규에서만 100% 출제돼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 논문, 논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썰 한번 풀어봐도 아니고, 어디 깊숙한 데서 이건 몰랐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왜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 가장 트렌드가 된 건 뭐예요? 채점의 공정성입니다. 맞죠?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고 채점이 공정해야 되죠. 그럼 어디서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법규에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실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패턴은 100% 뭐예요? 어떤 협약에 어떤 규칙에 몇 조 몇 항을 쓰시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뭘 공부해야 돼? 무역실무 100%예요. 실제 100% 법규에서 하면 출제됩니다. 시험에는 트렌드가 있죠. 그 트렌드는 완전히 변해서 우리가 무역실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실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법규집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 저밖에 없어요. 어차피 내 수업 만들 수 없다고. 그럼 지금 편집된 교재로 공부할 거예요? 시험에서 진짜 뭐 물어봐요? 어떤 법규에 몇 조 몇 항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거 편집된 교재에서 찾을 수 있어? 못 찾죠. 그래서 유일하게 법규집으로 강의하는 게 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처음부터 제 법규집으로 강의하면 상관이 없어요. 한 모의고사 보고 한 3월쯤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라도 법규집을 봐야지. 그때라도 법규집으로 보는 경우 상관이 없어. 결국 빠르던 늦던 결국 법규집으로 공부하거든요. 근데 가끔 한두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요? 법규집으로 잘 공부하다가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대. 왜요? 편집된 교재가 아니면 또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규집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그게 딱딱해서 보기가 힘든 거야. 그럼 편집된 교재를 봐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같이 준비했습니다. 예쁘게 편집된 이론서가 같이 있어. 딱 그런 느낌이죠. 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같이 준비해봤어. 원래는 법규집으로 보는 게 맞아요, 법규편. 하지만 이론편에서 이론과 협약을 너무 예쁘게 막 눈물이 나요.
그럼 여러분이 20점은 잘 있어? 대외환도 똑같아. 대외환도 예전에는 요만큼 중에 네가 아는 만큼 써보라고 하다 요즘은 뭐예요? 몇 점 몇 항에 몇 개 쓰라고 해요. 그럼 뭘로 공부해야 돼? 대외환도 법령집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법령집 갖고 있는 강사 누구밖에 없어? 근데 또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다? 도저히 법령집으로 못 보겠대. 왜냐면 법령집으로 보니까 너무 힘들고 특히 대외환은 서브 과목이잖아. 내가 서브 과목까지 과연 법령집으로 다 봐야 되냐? 아니 문제가 이런 식이거든. 여기 시행령 56조이라는 게 4가지 쓰고 55조 이항 쓰시오 이거예요. 이걸 편집된 교재로 찾을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요약집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법령집과 요약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던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 겁니다. 사실 제가 수험생 때 싫었던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내가 나름대로 막 요약 정리를 하고 서브 노트를 만들고 목차 노트를 만들어서 강사님이 이제 상담할 때 보여주죠. 그럼 모든 강사님이 다 뭐라는 줄 알아? 그럼 안 된대.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된대. 그래서 강사님 스타일대로 다시 정리하래. 내가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싫어했어. 왜냐고요? 합격자가 90명이 있으면요. 90명의 공부 방법은 다 다릅니다. 물론 공통점은 딱 하나 있어요. 저를 거쳐가지 않은 사람은 없어. 저를 거쳐가지만 요약집으로 공부하는 사람, 편집된 이론서로 공부하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법령집으로만 공부하는 사람, 이걸 병행해서 보는 사람, 다양하죠? 자, 제가 이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든 어떻게 공부하든 여러분의 공부 방법은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 강사님의 스타일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강사님이 시험 문제 냅니까? 그 강사님이 시험 문제에서 채점해요? 그럼 교수님이 저 친구 왠지 정재환 강사랑 친할 것 같아. 오늘은 정재환 스타일로 문제 내볼까?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과 채점하는 사람은 강사가 아니에요. 우리 수험과 전혀 상관없는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든 절대 누구한테 맞추지 마시라는. 저는 그래서 당연히 법규집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령집으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교재를 이원안에서 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강의는 완벽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시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알아. 전공 잘하면 대충 들어봤어. 하지만 그 안에서 어디까지가 법에서 정하는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이론적인 내용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당장 막말로 신용장에서 통지은행에 대해 쓰시오라고 했을 때 통지은행에 대해 못 쓰는 사람은 없거든? 근데 그게 어디까지가 UCP 600 구조에서 말하는 통지고 어디까지가 무역실무 일반 이론에서 말하는 통지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거 구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편집된 교재로 공부를 하건 뭘 공부하건 내가 공부하는 게 이론적인 내용인지, 즉 이론적인 내용이라는 건 뭐예요? 완벽한 모범 답안이 존재하지 않아요.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론 파트인지 법규 파트인지는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16주 강의죠. 그 16주 중에 앞에 반이 이론이고요. 뒤에 반이 법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깔끔하게 좀 나눠놨어.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내가 보고 있는 게 이론 파트인지 법규 파트인지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관세아 시험당일 검색어 1위. 하고 싶다. BBC, CN에서 주목하는 글로벌 무역 강사? 되고 싶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도 꿈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꿈은 뭐예요? 합격하는 거죠. 합격하고 저처럼 더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 최종 목표는 뭐예요? 고척구장에서 강의하는 겁니다. 그럼 제 앞에 오프닝 무대는 누가 꾸밀 거예요? BTS가 오프닝 무대 하면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누구 정센 거라 헬기에서 지금은 뒤에서 등장했지만 이렇게 해서 타고 내려오면서 오빠 막 이러면서 막 119 막 그때 막 저 또 몇 명 쓰러졌습니다. 실려가고. 자 누구한테 추천드려요? 합격하고 싶은 사람. 전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말 많은 사람 아니야. 약속드립니다. 뭐요?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아. 합격시켜 드릴게요.
제가 사실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합격할 수 있지만 나는 무역 실무만큼은 그 시간이 노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적어도 강의를 듣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뭐요? 아, 저 배움의 지식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아, 저 지식이 내가 합격하면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구나. 제가 약속드리는 건 하나입니다. 물론 합격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뭘 약속드릴 수 있어요? 공부가 노동이 되지 않게 해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그런 시간들은 가져야겠지만 적어도 저와 함께 있는 그 시간만큼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와, 다행이다. 맨날 내가 막내여가지고 맨 마지막에 왔는데 뒤에 하나 더 있어. 자, 10분 안 지났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차피 내일 모레 이제 기초 특강도 있고 하니까 그때 보고 강의 시간에 또 보고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저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자주 보게 될 것 같으니까 자주 보게 되면서 저와 함께 1년을 쌓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